안녕하세요. 생수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직접 십수년 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노하우, 그 다음에 지식, 경험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타겟을 말씀드리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여건에 좀 불리한 학생 또는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가정의 형편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 또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섬 이런 곳에서 사교육이 없는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 또는 단기간에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학생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수학을 계속 공부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과 그런 어머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엄마표 수학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범위는 5학년, 6학년, 7학년, 그러니까 중1 과정까지를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3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사고력 수학, 경시 수학,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즌 2, 시즌 3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5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그 내용도 많고 개념도 너무 풍부하고 응용도 너무 많아서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는 그냥 어떻게 그냥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있지만 5학년 과정부터는 혼자 공부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보통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학원 보내기 전에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아이한테 문제집을 사다가 주고 그냥 네가 풀어봐라. 그래서 막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 풀면 그냥 어떻게 그냥 독학 비슷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학년 과정부터는 책을 사서 아이한테 주고 하던 대로 네가 한번 계속 풀어봐. 이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5학년 1학기는 중요한 단원이 너무 많고 본격적인 수학이 시작되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아이가 혼자 공부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알려주고 문제를 풀라 하든지 말든지, 알려주는 것도 없으면서 나보고 어떻게 풀라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거나 좌절감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냥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교양 과목 그냥 시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이건 나한테 필수적인 공부, 중요한 공부라면 이왕이면 컴퓨터, 모니터, 큰 화면으로 책상에 앉아서 보시고, 이왕이면 어머니도 옆에 앉아서 같이 보시고, 같이 이해가 되니? 알겠니? 같이 점검하면서 쭉 보시는 게 훨씬 더 공부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주의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이 인터넷 강의, 인강이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강의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보편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수가 했던 오류들을 그냥 제가 미리 준비해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는 어머님들께서 이 동영상을 들으면 마치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그냥 남의 주장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지식과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시험을 보거나 뭐 문제를 풀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만 보고 끝내면 그다지 큰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건 개념 중심과 대표 문제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때 그래도 이제는 좀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다. 그래도 기본 지식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맛을 봤다라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뭐 물론 학원마다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채점도 해주시고, 그리고 틀린 거 무엇이 잘못됐는지 질문도 하고, 틀린 부분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런 이제 관리가 들어가죠. 근데 인강은 그런 관리를 제가 화면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너 여기가 틀렸잖아 이렇게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학생 또는 어머니께서 직접 해주셔야 돼요. 비용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뭐 좀 편리하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만큼 불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본인 스스로 챙기시면 그래도 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이가 또는 학생이 지금 4학년이라고 해볼까요? 지금 4학년 겨울방학이에요. 내년 봄에 5학년이 돼요. 그래서 5학년 1학기를 예습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동영상이라도 먼저 1단원부터 듣는 거죠. 부담 없이 컴퓨터 큰 화면으로 클수록, TV로 보면 더 좋아요. 화면이 클수록 좋으니까, 집중력이 효과가 좋으니까 큰 화면으로 보는 거죠. 제가 단원마다 개념 설명과 그 단원의 대표 문제, 뭐 주제 문제 중심으로 원리와 풀이를 설명드릴 건데, 대표 문제 한 유형이 설명되고 나서 저 혼자 푸는 것보다 여러분도 한번 비슷한 문제 풀어보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대표 문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유제 문제 몇 문제를 화면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초 동안 이제 띄워져 있으니까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다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올린 동영상 몇 초 후에 또 플레이를 누르시면 잠시 후에 풀이와 정답이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푼 문제랑 정답이랑 확인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원리를 개념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풀었는지 자체 점검하시면 그냥 듣고 구경하는 것보다 이 동영상, 이 강의, 이 수업에 참여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너무 수동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하면서 푸는 건 맨 처음에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좋지 않아요.
핵심과 원리를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풀이가 수학적 원리와 핵심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 풀이를 할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풀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 동영상을 듣는 학생이라면 가능한 제가 설명하는 풀이를 좀 따라해서 비슷하게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제 풀이법에 익숙해지고 나서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선배로서 경험을 많이 했고 권장사항을 오픈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으리라 싶습니다. 보고 나서 시중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등생 해법, 뭐 디딤돌 기본 응용, 뭐 큐브 뭐 기본 뭐 응용, 뭐 이런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뭐 개념용, 교과서용 문제집이 많이 있죠. 그럼 동영상을 들었으면 그 책을 구입해 와서 그냥 술술 푸는 거죠. 풀고 나서 가능하면 어머님께서, 만약에 어머님이 뭐 일하시거나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학생이라도 해야죠. 이제 채점을 하면 돼요.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풀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라.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틀린 문제를 지우개로 뻑뻑뻑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요. 물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은 것은 왜 틀렸는지 틀린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풀 때 내가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할 수가 있고, 또는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고쳐봐라. 그러면 답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잘못된 걸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왜 잘못했는지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받아야 다음에는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자기가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내서 그것을 교정하는 게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효율도 좋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실력이 훨씬 많이 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 지워버리고 다시 푸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고, 어머님들 또는 뭐 선생님들도 그런 맥락으로 이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수학 문제를 푸는, 수학을 잘하는 구조는 3단계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잘 이해할 것. 특히 초등 수학은 중등 수학, 고등 수학과 다르게 대단한 어떤 수학적 기호, 수학적 공식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국어로 문장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언어력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언어력이라는 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 뭐 시도 공부하고 뭐 소설, 수필 여러 가지 공부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논설문
또는 설명문 이런 쪽의 언어가 논리적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 수필, 뭐 소설 이쪽은 뭐 감수성, 어떤 문학적 언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가 어떤 걸 주장하고자 하는지 그런 핵심 파악이 결국 수학적 언어, 논리적 언어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수학 문제를 풀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어떤 논리적 언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많이 본다고 당연히 논리적 언어력이 높을 거다, 수학 문제를 잘 파악할 거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책을 볼 때 아주 다양한 장르의 책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어떤 동화, 시, 그다음에 어떤 스토리 중심의 책만 보지 말고 어떤 재미 중심의 책만 보지 말고 사회, 과학, 역사, 여러 가지 어떤 상식, 아니면 신문 이렇게 잡다하게 다양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독하는 습관, 정독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는 게 결국 수학 문제는 디테일 싸움이지 않습니까? 평상시 어떤 책이나 다른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항을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수학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수학 선생님들 만나서 보면은요, 시각주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 5년, 10년 전에 자동차 번호판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주소지가 변경되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지금처럼 이렇게 긴 거 흰색 번호판으로 바꿨어요. 그걸 타고 이제 같이 일했던 수학 동료 선생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었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쪽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시각주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래서 남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수학과학에 여자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게 시각주의력이 좋아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동의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남자들이 여자분보다 운전을 좀 더 감각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야가 넓은 거예요.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 교육하신 분들이 시야를 저 멀리까지 보시라고. 그래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볼 때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볼 때도 빨리빨리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숲 전체만 볼 수 있거든요. 숲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자세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정독하는 걸 먼저 훈련시키고 정독이 되는 조건 하에서 속독, 그러니까 다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독서하는 훈련 교육할 때 올바른 지침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기타 사항은 따로 제가 동영상을 또 아무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논리적 언어력이 필요하고요. 논리적 언어력은 책을 좀 다양하게 보고 어떤 정독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상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잡다한 지식. 수학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장제 문제들은 현실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잡다한 상식이 많은 아이들이 결국 수학 문제도 잘 풀어요. 일단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해요. 책을 별로 안 보더라도 평상시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결국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해요. 핵심을 잘 파악해요. 한 가지만 짧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어린아이들이 마트, 할인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수박을 어제는 2만 원에 팔았는데 오늘부터 그 수박을 17,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부터 몇 프로 할인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어제 2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수박을 17,000원에 파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네? 가격이 떨어진 게 두 글자로 할인이죠. 그거를 이제 백분율, 비율로 표현했을 때 몇 퍼센트 할인했는가? 2만 원에서 3,000원이 떨어졌으니까 2만 분의 3,000, 결국 100분의 15, 15% 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예를 든 건데 평상시 이런 거에 대해서 몇 프로 할인했을까 관심이 있고 정말 확인해보고 이런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이 나오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던 아이들은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 나오면 정말 힘들어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괜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언어력, 상식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으면 그걸 가지고 효과적인 식을 만들어야 돼요. 식을 만드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양해요. 이왕이면 짧고 간결하고 핵심이 들어가게 식을 정확히 만들고 식이라는 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이죠. 식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은 자기가 만든 식을 자기가 계산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3단계 구조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것, 그 다음에 식을 만들 것, 그 다음에 만든 식을 자기가 정확히 계산해서 답을 구할 것. 결국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풀어내야, 맞춰야 성취감이 오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안 풀리고 다 틀리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자신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에 대해서 성취감이 있는지, 만족하는지, 잘 해나가는지를 어머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매일 수학만 공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주 2회 아니면 주 3회 한 번 했을 때 1시간 30분, 길면 2시간 더 할 수도 있지만 동안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개념과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결국에 수학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학 공부할 때는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풀었는지, 그 다음에 정답률은 80% 정도 되는지 90%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스스로 자기점검, 스스로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아이가 다 좋은데 계산이 안 좋아요. 계산 실수가 많아요. 실수라는 게 한 번, 두 번 해야 실수지 그게 세 번, 네 번 계속 틀리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실력이에요. 그건 아직 그 아이가 그거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틀렸는데 그걸 실수라고 그냥 그렇게 보호하시면 그냥 자기 아이를 감싸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돼요. 한 번, 두 번 안에서 교정이 돼야 실수거든요. 어쨌든 계산이 너무 많이 틀리면 보통 어머니들이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 학습지나 학습 연산 문제집 가다가 많이 풀리면 계산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어머님들 또는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하면 이게 해결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문제를 쉽게 보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이걸 하면 해결될까? 그러면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6 곱하기 5하고 15 곱하기 6도 구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16 곱하기 5는 50 더하기 30이니까 80이고요. 15 곱하기 6은 60 더하기 30이니까 90이에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답이 왜 틀렸는지 16 곱하기 5를 어떨 때는 막 80이라고 잘 쓰지만 어떨 때는 90이라고 답을 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혀 안 틀리고 거의 안 틀리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공부하는 뭐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은 공부한 내용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좀 달라요. 교과 수학, 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틀리는 게 학습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굉장히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학습지 또는 뭐 학습 문제집, 그러니까 학습지나 연산 문제집을 풀면 가장 큰 단점 중에 한 가지가 계산하는 기계 또는 계산만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수학은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을 가지고 식을 만들고 만든 식을 가지고 정확히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이게 3단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뭐 종합 세트 또는 멀티 능력 싸움이기 때문에 뭐 학습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계산만 잘하는 거예요. 학문이 아니고 그냥 산수, 옛날 그냥 낮은 수준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질적으로 한 문제를 공부하더라도 정확히 효과적으로 완성도 높게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예. 이 부연되는 건 나중에 별도로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문제집을 이제 구입해서 이 동영상, 이 개념을 들었기 때문에 풀어내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다시 푸는데 뻑뻑 지우는 것보다 가능하면 틀린 곳을 찾으려고 애써서 다시 답을 쓰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다시 채점하세요. 했을 때 정답률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아이마다 아이한테 맞는 책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마다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 채점했을 때 정답률이 7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1차 채점률이 70%보다 높아요. 뭐 85%, 90%, 이 정도 나오면 책이 조금 내 아이한테 쉽지 않나?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단원마다 페이지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채점률이 70%가 안 돼요. 뭐 한 50%. 그러니까 반은 맞는데 반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한테 이 책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책이 우리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책을 조금 쉬운 걸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뭐 90% 이렇게 되면 배울 게 좀 적은 거죠. 너무 좀 싱거운 거죠. 반대로 정답률이 50%면 성취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저의 경험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 70%, 뭐 8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뭐 한 20%나 30%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20%하고 30%만 다시 풀리면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 채점, 다시 채점하시면 돼요. 여기서 두 번째 채점했을 때 2차 채점률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보통 학생들이 두 번째 채점했을 때 정답률이,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채점한 문제를 채점해 보면 절반은 맞추고 절반은 또 틀립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를 스스로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라고 시키는 거죠. 두 번째 채점했을 때 맞추는 문제는 자기가 실수했던 거 잡아낸 거예요.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채점했을 때 또 틀리는 문제는 정말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문제한테 내가 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 문제는 문제하고 나하고 계속 싸움이에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정복할 거야. 계속 그 싸움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겨내야 돼요. 결국 극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모든 문제 다 이겨낼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패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졌다, 지지치고 굿게임 치고 포기, 그러면 안 되고 교정하고 배워야죠. 부족한 거를. 그랬을 때 2차 채점을 했을 때 가끔 어떤 아이들은 두 번째 채점했을 때 거의 다 맞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첫 번째 풀 때 너무 설렁설렁하게 풀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좀 산만하게 집중하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약간 주의가 필요해요. 조금 혼나야 돼요. 첫 번째 정답률이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슨 뭐 중요한 무슨 경시 시험이나 무슨 뭐 입학 시험 보는데 길동아, 너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래? 이런 거 없잖아요. 틀리면 끝이에요, 끝. 아니, 그 한 문제 때문에 1년을 재수할 수 있고 2년, 3년을 재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한 번에 정확히 풀어내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풀 수는 없어요. 어쨌든 대부분 다 맞춘다? 그거는 정말 처음에 열심히 안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쥐잡을 듯이 막 애를 쪼고 혼낼 필요는 없지만 개선을 해야 되는 목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개선 사항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그 틀린 걸 채점했는데 거의 다 맞추는 게 아니라 또 풀었는데도 맞추는 게 거의 없고 또 다 틀리는 그런 학생도 가끔 있거든요. 그 학생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풀 때 열심히 푼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너는 정말 열심히 풀긴 푸는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틀리는 게 많구나. 조금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어떻다? 두 번째 채점했을 때 절반은 맞추고 절반은 또 틀린다. 평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절반 맞춘 거는 뭐 아무튼 세모 표시하거나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다시 검사하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 또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학생과 선생님, 학생과 어머니께서 같이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교정하고 올바른 풀이로 정답을 이끌어내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한 학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2권, 한 학기마다 2권 또는 3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권에 대해서 한 권은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용 문제집, 난이도는 우리 아이가 중간 레벨이면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집, 아니면 좀 더 쉬운 것도 괜찮고요. 예.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너무 어려운 문제집으로 개념용 스타트 하시는 건 좀 비추입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서 너무 우리 아이가 막 천재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막 각 출판사마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 최자로 시작하는 문제집 있잖아요. 최땡땡 문제집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고땡땡 문제집, 점 땡 문제집, 그런 걸로 천 문제집을 하시고, 또는 어떤 어머니들은, 어떤 집은 한 학기에 딸랑 한 권만 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과하지 않나. 예.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 정도로 한 학기의 내용을 정확히 소화하고 기억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정도 아이면 그냥 TV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흔치 않아요. 예. 아무튼 꽤 수학적 재능과 의지가 있다면 두 권은 첫 번째로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용 문제집, 두 번째는 심화형 문제집. 심화형 문제집은 알아서 어머님들께서 서점에 가셔서 판단하셔서 구입하시면 돼요. 출판사마다 난이도와 어떤 정체성, 색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개념용 한 권, 심화형 한 권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개념용 문제집 풀었는데 조금 연습이 부족하다, 좀 훈련이 부족하다 싶으면 개념용과 심화용 사이에 익힘용 용도의 문제집을 한 권 집어넣어서 세 권 풀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5학년 1학기 또는 6학년 1학기, 이쪽은 좀 내용도 많고 해야 될 양도 많거든요. 그래서 5학년 1학기나 또는 6학년 1학기 이 정도는 한 3권 푸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익힘용 책은 유형별로 있는 문제집이 있지 않습니까? 센, 알, 천, 땡땡 이런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이렇게 비슷한 종류끼리 쭉 묶여있는 그런 문제집을 중간에 한 권 더 푸시고, 그 다음에 심화형 문제집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시면 반드시 그 책에 있는 별책, 부록, 마지막에 있는 삽지까지 모든 문제를 아낌없이 다 푸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그냥 모르는 문제가 또는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없이 다 넘어가도록, 그런 걸 목표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한 학기 끝났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화가 했는지 테스트, 점검, 확인하고 다음 학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학기는 학교의 어떤 진도랑 똑같이 따라가셔도 되고요. 충분히 소화했다면 학교보다 조금씩 앞장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 선행이냐 선행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학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가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1이에요. 중1. 근데 학원에서 지금 고1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시험 봤는데 70점이 나왔네요. 이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1인데 학원에서는 중2 거 공부하고 있어요. 중2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학교 시험에 봤는데 80점을 받았어요. 아까 고1 거 수학 나가는 아이는 70점 받았고. 어머니도 판단해 보세요. 고1 진도 나가는데 지금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70점 받는 학생과 중2 거 진도 나가는데 학교에서 80점 점수 받은 아이가 있다면 어느 게 더 이득인 것 같으세요?
당연히 80점 받는 게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진도는 빠른데 실력이 없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거는 지금까지 공부를 정확히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아이 나이가 중1인데 학교에서 중1 시험을 봤는데, 그럼 중1이면 자기 나이잖아요. 자기 나이 시험 봤는데 7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기초가 허술하고 빈약한 상태에서 계속 그냥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2, 중3, 고1, 고2 가면 70점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 점수가 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늘 90점, 100점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시험 보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짧게 드리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감에 너무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학교 시험은 그냥 심화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 가지고 100% 안심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점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까지 소화할 수 있는 좀 완벽하고 좀 디테일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갈수록, 특히 남학생들이 갈수록 공부 안 하려고 하고, 계산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학력이 떨어지고, 학력이 떨어지면 국력도 떨어지고, 그런 뭐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이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그게 효과가 더 좋은 건 맞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불가능하거나 또는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념이 좀 약하다, 한 번 더 복습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어머니께서 예전에 수학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좀 까먹었어요. 조금만 뭐 좀 공부하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런 어머니들 그냥 편하게 이 동영상 들으시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아이들 직접 가르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쪽 업계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뭐 초보 선생님들 이 동영상을 듣고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어떤 지식적인 노하우 또는 설명,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듣더라. 똑같은 지식과 내용이더라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해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설명, 어떤 노하우,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했던 어떤 시행착오,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착각, 아이들 되게 착각 많이 해요. 그 착각 때문에 답을 이상하게 쓰거든요. 그런 오류와 착각,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생각나는 대로 오픈하고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고, 수학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수학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어머니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